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이제 물권에 대해서 살펴봤죠. 물론 그 전에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민법의 어떤 구성,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 이런 내용들, 첫 시간에 했던 것들을 또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X 물건 10억 원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죠. X 부동산에 대해서 10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 자, 매매라는 건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계약에 따라서 당사자, 갑과 을,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고 했죠. 자, 매매를 하게 되면 갑은 X 물건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 그리고 또 을에 대해서 10억 원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을은 상대적으로 또 10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 또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인간의 행위를 급부라고 했고요. 이런 급부에 대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자, 급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채권, 또 급부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채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과 함께 갑과 을 사이에는 바로 채권 채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요. 자, 그 채권 채무의 이행을 언제 하기로 했느냐 해서 3월 31일 날 이행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면 3월 31일에 이제 갑은 을에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겠죠.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할 것이고요. 물론 이것은 대금 지급과 이제 반대해서 지급하게 되겠죠. 대금 지급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X 물건에 대한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이때 그 물건 X 물건에 대한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이 X 물건에 대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X 물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체가 갑에게서 을에게로 변경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즉, 물건에 대한 물권이 변동하게 되겠죠. 물건에 대한 권리. X 물건, 이 X 물건에 대한 물권이 을에게는 발생, 갑에게는 소멸, X 물건 주체로 보면 이제 변경되는 물권이 변동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플러스에서 뭐도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겠죠. 이제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물건에 대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다만 이때 매매에 따른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매매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법률행위. 그래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매매가 유효하여야 그 매매에 따른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그 채권 채무의 이행을 통해서 그 이행의 문제로서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게 되면 비로소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준이 중심이 되는 건 매매가 되는 거죠. 일단 매매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해서 채권 채무도 변동이 생기고 물권도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제일 처음 했던 법률행위 시간에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들을 다뤘죠. 유효해야만이 채권 채무, 나아가서 물권도 변동이 생기니까 그 유효 요건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죠. 법률행위 시간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흠결이 생기게 되면은 매매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권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유효 요건을 다 갖추었다라면요. 그래서 법률행위 시간에는 유효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유효 요건을 다루면서 그 내용을 다뤘고, 유효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라고 하면은 매매 계약에 따른 효력으로서 이제 채권 채무가 발생할 것이고, 나아가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은 물권도 변동이 생길 텐데요. 이때 우리가 그 물권의 종류가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면 그 소유권에 이제 변동이 생길 것이고, 뭐 저당권에 관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변동이 생긴다.
그때 그 저당권의 내용은 무엇이냐, 또 전세권의 내용은 무엇이냐, 또는 소유권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 계약을 했을 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갑은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야 될 텐데, 이것 이외에도 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의 기타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효력들, 단순히 이렇게 소유권 이전 행위, 대금 지급 행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자세한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법, 이것을 우리는 특히 이제 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채권 채무는 법률행위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했는데요. 이 법률행위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는 오로지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을 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효력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계약법입니다. 그럼 이 계약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계약만 다룹니다.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유효한 계약에 따른 그 효력들, 효력이라는 것은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이것이 바로 효력이 되는 겁니다. 효력이 되는데, 그 효력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계약의 종류는 워낙 다양합니다.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갑이 을에게 X 물건 넘겨주면서 을은 대신에 Y 물건을 대신 이전해주라는 교환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약은 가능하겠죠.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뭐 교환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요, 일방은 재산권, X 물건의 소유권이죠. 재산권을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상대방에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면, 금전을 지급하는 거죠. 금전을 지급하면 우리는 매매라고 하고요.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데 상대방에 거기에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물건, Y라는 부동산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것은 교환이 되는 거죠. 물물 교환이 됩니다.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요, 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만 하게 해주는 거죠. 사용만 해주도록 하면서 을은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 이러면 이제 임대차가 되는 것이죠. 자, 계약의 종류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면은 그 의뢰인이 여러분에게 물건 좀 팔아달라, 사달라라고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의뢰를 할 때는 뭐 물건 이런 게 없죠. 그냥 돈 주면서 수수료로 이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주면서 물건을 팔아달라, 또 사달라, 이렇게 어떤 행위를 이제 위임하게 되죠. 위임.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임 계약이 되는 거죠. 위임 계약. 거기다가 뭐 사용자가 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이것은 고용 계약이 되고요. 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도 현실에서 굉장히 많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종류에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계약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 민법의 계약법 파트에서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계약의 각각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즉 채권, 채무, 그 효력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계약들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되는 계약, 이것은 바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일 뿐인 거죠. 따라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만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우리도 매매, 교환, 임대차에 따른 그 각각의 권리 의무들,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들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계약법입니다. 계약법. 자, 그러면요, 계약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매매를 했을 때 나타나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하고, 교환을 했을 때 당사자의 권리 의무하고, 임대차를 했을 때 권리 의무가 다르죠. 매매는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임대차에 있어서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만 해주는 것이고, 매매에 있었을 때는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만, 임대차에 있을 때는 사용료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자, 권리 의무의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그 개별적으로 각각의 권리 의무들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 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의미들, 효력들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들의 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어떤 채권, 채무 관계,
효력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효력.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건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약 총론, 계약 총칙 똑같은 말입니다. 총론, 총칙, 총칙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법은 크게 계약 총칙과 그 다음에 공통적이지 않고 개별적인 효력들을 이제 따로 각칙에 둬가지고 계약 각칙, 강론이라고도 하는 거죠. 강론. 이렇게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총칙부터 다루고요. 공통점부터 다룬 다음에 이제 서로 상이한 효력들, 서로 다른 효력들 각칙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럼 먼저요. 맨 앞에 계약법. 그러니까 제1장 넘기시면 서설 나오는데요. 제1장 서설부터 제2장 성립 넘기시면 3장 동시한명권, 4장 위헌부당, 5장 계약의 해제 여기까지는 계약 총칙이라고 불리는 공통점을 다루는 부분이고 거기 넘기게 되면 이제 비로소 매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넘기면 임대차가 나오죠. 교환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다음 매매, 임대차 나오죠. 이 부분이 계약 각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총칙적인 내용부터요. 이제 공통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죠. 자, 168페이지 서설 보면요. 이제 일반적인 서론입니다. 계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계약에 관한 일반론이 있는데요. 자, 계약은요. 계약의 개념에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할 때 잠깐 설명했던 거죠. 이 법률행위는 크게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나누는데 단독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의사표시죠.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그 법률행위가 되는, 그래서 바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성립돼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을 때요. 아, 이 물건 팔겠다. 나는 또 이 물건 또 사겠다.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그것이 바로 법률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죠. 승낙. 내가 팔겠다고 아무리 해봤자 거기에 따른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서 사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또 내가 사겠다고 아무리 혼자 우겨봤자 상대방이 팔겠다라고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즉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도 있어야만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앞에서 했지만 복습은 어떻게 됩니까? 복습을 하게 되면 이걸 계약이라고 하고 단독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의사표시만 있으면은 바로 계약은 바로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으면은 바로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즉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 필요 없이 바로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다만 이 단독행위 중에서는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효력이 발생하면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이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면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구별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계약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어떻습니까? 의사표시 하나만은 안 되고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때 계약을 성립시키는 처초의 의사표시, 계약의 성립을 제의하는 이때 그 의사표시를 특히 계약에 있어서는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청약.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바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계약에 출발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는 사적 생활관계는 그 사적 자치의 원칙.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형성해 갈 수 있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구한테 팔 것인지, 얼마에 팔 것인지,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구한테 살 것인지, 또 뭐 언제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자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자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적 자치의 원리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나 예외는 있는 거죠. 무한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그 계약에 따라서 권리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 이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권리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계약의 내용, 법률의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위법한 적법성이 없는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는 계약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법하고 타당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계약 자유 원칙이 좀 제한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제한은 별로 그렇게 아주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하는 것이고요. 원칙은 자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계약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계약을 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야 그냥 계약 없었던 곳을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계약을 했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겠죠. 채권이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은 법적인 구속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양가로 3번은요. 우리가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계약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이렇게 제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유효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은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채권 채무는 결국 행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실현이 되겠죠. 자신의 권리는 행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지 행사를 하지 않고 권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행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인데 이때 행사를 함에 있어서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즉 신뢰를 보호하면서 권리는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못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행사의 제한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거죠. 신뢰를 보호하면서. 그 이해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금반원의 원칙. 금반원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금이라는 것은 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 반, 언. 자기가 했던 말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시 또 길게 하면은 선행행위, 자기가 했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 안할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그걸 신뢰해가지고 행사 안 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사정변경의 원칙은요. 우리가 임대차를 하다 보면 또 구체적인 예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로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자, 월세를요. 갑과 을 사이 임대차를 하는 과정에서 월세를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근데 계약 기간을요. 한 5년 계약을 했다라고 해보죠. 5년 계약을 하는데 요 사이에 월세가 원래 500만 원인데 이때 IMF 사태가 터졌어요. 우리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죠. IMF. 이때 어떻습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리가. 그러면은 요 월세 100만 원은요. 지금 현재 금리가 한 5%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금리가 한 5% 정도 될 때 월세를 100만 원을 받았는데 IMF가 터지니까요. 금리가 어떻게 돼 버렸냐? 20%가 돼 버렸어요. 20%. 자, 금리가 20% 됐으니까 5%대를 생각하고 월세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가 됐으니까 월세를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근데 원래 당사자 간에는 5년 동안에 월세 100만 원, 월세 100만 원 했기 때문에 무조건 100만 원만 지급해야 되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 어떻게 됩니까?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죠. 이러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는 현실에 맞게요. 이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5%가 20% 4배가 올랐으면 월세도 그래도 한 200만 원, 한 2배 정도는 늘려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MF 때 임대를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월세를 한 200만 원, 300만 원 냈겠죠. 그런데 한 2년 만에, 그래서 5년 계약을 했는데 2년 만에 IMF를 우리가 졸업을 해가지고 다시 금리가 한 5%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월세를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권리의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뢰보호, 신의성실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원리들이 권리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해가면서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보시면은 이제 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 계약은 우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만을 다루지만은 우리 그 민법의 계약법에는 여러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가지 정도의 계약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 그 중에 우리는 세 가지만 다루는데, 계약법에서는 그 15가지의 계약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계약들을요, 몇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한 이제 실익들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그 분류 방법과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서 우리가 매매 계약,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의 예로 들면요. 자, 계약의 종류는 양가로 1번에 쌍무, 편무,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유상, 편무,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낙성, 요물,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불효식, 요식 이렇게 있는데, 양가로 4번부터 보죠. 4번부터. 자, 우리가 계약을 할 때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합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안 써도 계약은 성립합니까? 자, 보통 계약서를 쓰긴 씁니다.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죠. 부동산 매매계약.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고 동산 매매계약이다. 뭐 비싸지 않은 물건 같은 경우는 계약서 안 쓰고도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법상 계약은 부동산 계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펜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자, 펜션을 예약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계약서 쓰면서 펜션을 예약하는 거 아니죠. 전화로도 예약 가능하죠.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어떻습니까? 예약 가능해요. 이메일로도 예약 가능해요. 따라서 전화로도 가능하고 직접 만나서 문서로 쓸 수도 있지만은 이메일로도 가능하고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약을 할 때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계약을 우리는 불효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불효식 계약.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불효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죠. 구두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것을 불효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계약은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식행위라는 거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요식행위가 됩니다. 요식행위. 자, 그러면요, 우리 민법상 계약들은요, 다 불효식행위예요. 요식행위는 밑에 예를 들면은요, 니은 보면 유언. 이런 게 대표적인 요식행위예요.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은요,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적어졌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후손들끼리 이제 유언장 가지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유언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녹음을 하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형식에 의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지 마음대로 유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도 마음대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언의 의미가 있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유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거들 난 잘 살아라 이런 말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민법상으로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가 않죠. 민법에서는 다 이제 재산이 있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유언도 형식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하니까 유언할 때도 이제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유언장 쓰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대비해서. 변호사 없이는 유언도 못해요. 죽지도 못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그래도 좀 많았으면 좋겠죠, 우리는. 자, 그러면 민법의 모든 것은요, 모든 계약은 이제 불효식이 원칙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서는 왜 쓰냐라는 것은요, 이것은 계약서를 안 써도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전화로도 성립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계약을 성립하고 나서 한쪽에서 계약을 내가 언제 그런 계약했느냐? 라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계약했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계약을 했다, 한쪽에서는 계약하는 적이 없다라고 싸우게 되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입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입증.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 했을 때도 구두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두로 했을 때 나중에 안 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녹음 같은 걸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구두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효식 계약이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죠. 낙성 계약과 이제 요물 계약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요. 계약은 청약과 플러스에서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먼저 계약의 성립을 제의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승낙이라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은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을 제의하는 의사표시. 야, 계약할래? 제의하는 거고.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을 이제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예요. 청약을 갑이 먼저 팔겠다라고 청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을이 승낙을 할 것이고, 을이 먼저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을이 청약, 갑이 승낙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계약의 성립을 제의하는 것을 우리는 청약, 그리고 상대방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이제 승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계약을 할 때,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때, 반드시 뭐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은 바로 계약은 성립해버립니다. 이렇게. 청약은 제의만 하는 것이고, 승낙을 하면은 바로 성립해요. 계약서 쓸 필요도 없으니까요. 바로 성립합니다. 즉, 이렇게요. 승낙만 있으면, 물론 청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승낙만 존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있으면은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뭐, 계약금, 우리가 뭐, 승낙을 하면서 우리가 계약할 때 꼭 반드시 계약금을 걸어야만이 뭐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계약금 없이도 얼마든지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계약, 이런 것들을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낙만 있으면 바로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낙성계약.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낙성계약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약금 안 줘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승낙만 있으면 바로 성립한다. 교환도 마찬가지고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낙성계약이에요. 승낙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것이죠. 기억 보시면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승낙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계약, 낙성 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요물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요물 계약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승낙 플러스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면 요물 계약입니다. 이런 요물 계약은요. 특히 예외적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다니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자를 정부에서 경찰청에서 수배를 하죠. 현상 수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갑이라고 하는데 현상 수배를 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잡아오면은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현상 수배를 합니다. 자, 이러면은요. 잡아오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하나의 청약이 되는 거예요. 청약. 이것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야, 잡아오면 1,000만 원 줄게 라고 했는데 1,000만 원 줄게 라고 했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내가 잡아올게 그랬어요. 이 사람이 승낙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청약을 했고요. 경찰청에서 내가 잡아올게 라고 승낙을 했어요. 자, 매매 같은 경우는요, 이거 10억에 살 사람라고 말을 했어요. 10억에 살 사람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그거 내가 15억에 살게 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바로 매매 계약은 성립해 버립니다. 성립하니까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즉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1억 원,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채권이 발생하느냐예요. 잡아오겠다는 말만 했지 바로 1,000만 원 된 채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채권이 발생합니까? 1,0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 플러스 승낙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해요? 잡아와야 되는 거죠. 잡아와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잡아오는 행위, 이런 인간 행위를 우리는 급부라고 했습니다. 급부. 이런 급부가 있어야만 계약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을이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이렇게 승낙만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승낙 이외에 일정한 급부가 또 있어야만이 성립되는 계약.
그 성립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면은 이런 것들을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물. 어떤 행위가 필요로 하는 계약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 승낙만으로 안 되고 행위가 필요로 하는 계약을 우리는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현상수배 이런 계약을요, 우리는 현상광고라고 합니다. 현상광고. 이런 현상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요물 계약. 그래서 요물 계약에는 이제 현상 광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요. 밑에 보시면은 요물 계약에서 니은 보시면 계약금 계약. 자, 계약금 우리가 매매 X물건 10억 원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X물건 10억 원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금을 안 줘도요. X물건 10억 원에 대한 매매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이것은 낙성 계약이니까 낙성 계약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받죠.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뒤에서 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갑이요 10억 원에 팔면서 야 그러면은 계약은 일단 X물건 10억 원에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사고 팔기로 그래서 채권 채무는 발생하는데 이때 갑이 그러면은 이제 10억으로 계약했으니까 계약금을 좀 내셔야죠 라고 합니다. 근데 의리 입장에서는 또 보통 사는 사람은 계약금을 좀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의리라는 사람은 얼마면 내야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을 한 2억 원 정도는 주시죠. 라고 해요. 2억 원 정도는. 아니, 무슨 계약금을 무슨 2억 원까지 합니까? 그냥 5천만 원.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5천만 원만 하죠. 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안 팔겠다. 이렇게는 못 한다, 계약.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얼마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깎아주겠다 그래서 1억 5천으로 달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꼭 사고 싶어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1억 5천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서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1억 5천으로 청약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1억 5천에 승낙을 한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1억 5천 내겠습니다. 계속 이 사람이 1억 5천 안 주면은 계약금 1억 5천 달라고 계속 하니까 알겠습니다. 1억 5천 주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금을 정하게 되죠. 계약금.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금을 얼마로 정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1할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통례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예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1할을 줘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2억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5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계약금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하는 거죠. 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럼 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또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X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에 대한 또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금 계약.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은 이 매매 계약의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1억 5천이라고 이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계약금이 되느냐예요. 계약금은요. 당사자 청약 승낙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합시다 해서 바로 계약금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플러스해서 이 계약금을 을이갑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 급부. 또 뭐예요? 급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급하는 행위. 급부를 해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만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뭐 계약금을 1억으로 정했느냐, 2억으로 정했느냐, 3억으로 정했느냐, 5천만 원으로 정했느냐. 이렇게 정하는 성악과 승낙만 있었다고 해서 계약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계약을 합의만으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해진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만이 지급하는 행위 이런 급부라고 하는 거죠. 지급을 해야만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지급이 됐을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계약금 다룰 텐데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을이 물건 산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시가가 너무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7억까지 떨어져요. 그럼 사봤죠. 10억 주고 사봤죠. 손해잖아요. 따라서 계약금 1억 5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요. 물론 매도인이 시가가 계속 12억, 13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매도인이 그 계약금, 이 사람은 1억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2배니까 3억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반드시 지급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금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해야 된다. 즉 급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약금 계약하고요, 매매 계약은 구별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은 X물건 10억 원으로 하는 사고 파는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고 하고, 그와 부수해서 계약금을 얼마나 주고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약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이제 유물 계약이 된다는 거죠. 계약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뒤에서 또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68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이래요. 계약은 이제 특히 가장 이제 많이 중요한 것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입니다. 자, 쌍무계약은요, 자, 그래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은 갑에게 어떻습니까? 10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갑의 이 의무, 채무죠. 그리고 을의 갑에 대한 10억 원 지급 채무, 의무가 되겠죠. 서로 의무가 어떻습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서로의 의무가. 이런 서로가 의무가 맞물려 있다. 이런 것들을 결련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맞물려 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결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련성. 이렇게 서로의 의무, 여기서는 채무가 되겠죠. 서로의 의무, 채무가 서로 결련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결련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 서로의 채무가 서로 맞물려 있을 때죠. 자, 그래서 매매계약은 어떻습니까? 갑이 X 물건을 넘겨주는 의무하고 을의 10억 원의 지급 의무가 서로 결련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환도 그렇겠죠. 교환도 갑이 X 물건을 넘겨주고 을은 대신에 Y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서로의 X 물건의 의무와 Y 물건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결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이 되는 거고요. 자, 임대차도요. 갑은 을에게 이제 빌려줬으니까 사용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을은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죠. 즉 사용하게 해줘야 될 의무하고 임대인의 그 사용하게 해줘야 될 의무하고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사용 의무죠. 월세 지급 의무,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사용을 못했으면 당연히 월세를 지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요, 방금 우리가 했던 매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은 쌍무계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와 교환과 반대되는 것으로서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갑이 일방적으로 대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X 물건을 그냥 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주기로 했어요. 이게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금전을 받으면은 매매, 금전을 받지 않고 다른 재산권을 이전받기로 했으면 교환인데, 뭐 금전이건 다른 재산권이건 전혀 반대급부, 반대되는 것을 받지 않으면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서 그냥 주기로 했어요. 공짜로 준다는 거죠. 자, 증여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증여를 한 증여자만 의무를 부담하지, 받는 사람은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일방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계약. 또 임대차와 관련돼서 또 임대차의 반대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물건을 사용하도록 빌려주면서요, 사용료를 받으면 임대차라고 하고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빌려주면은 이것은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갑만 을에게 사용하게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을은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즉 사용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사용대차, 사용대차도 또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나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그러나 매매나 교환, 그리고 임대차는 쌍무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쌍무계약은 서로의 의무, 채무죠. 채무의 어떤 결련성이 있었을 때, 의무가 결련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의무의 결련성이라는 것은 서로 채무, 의무가 대가적이라는 거죠. 대가적. 서로의 채무, 그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로 대가적 관계가 없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면 우리는 편무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의 예, 니은 보시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되고요. 자, 편무계약의 예로는 오른쪽에 있죠. 증여나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 된다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 이자부 소비대차 있는데요. 이자부 소비대차는 이런 개념입니다. 소비대차라는 것은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를 5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자가 있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니까 이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돈을 빌리고 빌리는 계약을. 그런데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 계약이니까 이것을 이자부 소비대차예요. 자, 그럼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대신에 을도 어떻습니까? 1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1년 후에. 1년 후에 갚기로 했으면 갑은 1년 동안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요. 대신에 을은 어떻습니까? 그 1년 동안에 매달 이자 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부담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임대차하고 비슷하잖아요. X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1년간 사용하게 하면서 대신에 을로부터 월세 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것이 서로 대가적인 거죠. 빌려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용료. 그러면은 원본 1억 원의 사용료가 바로 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대가적인 거죠. 1년 동안 빌려줄 의무와 그 다음에 을의 갑에 대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의무가 대가적이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이자, 이자가 없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1년간 빌려주면은 갑만 을에게 이 1억 원에 대해서 1년간 빌려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지만은 을은 어떻습니까? 그 1년 동안에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의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편무계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이자가 되면 편무계약. 만약 여기서 이자가 있는 이자부 소비대차면 어떻게 된다고? 이것은 쌍무계약이 또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편무, 쌍무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그 실익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 뒤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실익은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항변권이랄지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고요. 여기 종류만 좀 보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법률행위 할 때 유상행위, 무상행위 이런 걸 좀 구별했던 거죠. 유상은 뭡니까? 유상은 우리가 어떤 출연행위예요. 출연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출연이라고 하고요. 이런 서로의 출연이요. 출연이 서로 대가적이면 우리는 이것을 유상행위라고 했죠. 근데 특히 이것이 그 행위가 계약이면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X 물건을 넘겨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갑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을의 X 물건의 소유권을 줌으로써 증가시키게 되겠죠. 재산 행위가. 그래서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는 갑의 출연 행위가 되겠죠. 출연 행위가. 또 상대적으로 을도 10억 원을 그 갑에게 지급하게 되면 을의 10억 원이 감소되면서 갑은 10억 원이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을도 출연 행위가 있는 거죠. 출연. 자, 그런데 이때 서로 갑의 X 물건 주는 행위, 을의 갑에 대한 10억 원을 주는 행위, 이 출연 행위가 어떻습니까? 서로 또 대가적으로 있는 거죠. 대가적.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출연이 대가적이면 이런 행위를 우리는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유상행위. 유상행위라고 해요. 출연이 서로 대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 무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뭐 어떤 냉장고를 수리하는데 사용료 받으면은 무상수리, 아니죠. 유상수리. 사용료 안 받고 공짜로 수리해주면 무상수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X 물건을 넘겨주는데요. 대가를 받잖아요. 10억 원에. 그렇죠.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상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는 유상행위예요. 또 교환도 마찬가지죠.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넘겨주는데 그 대가로서 Y 물건을 대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가를 받고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출연행위가, 유상행위가 되는 거죠.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갑이 을한테 그 물건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겠는데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죠. 대가를 받으면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출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출연이 대가적이면 우리는 이것을 유상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매매, 교환, 임대차는 어떻습니까? 이건 다 우리가 방금 예를 들었죠. 다 유상행위가 되는 거죠.
매매 교환임대차는. 그러면 증여나 사용대차는 어떻습니까?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게 증여라고 했어요. 대가 없이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용대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대차나 증여는 대가가 없잖아요. 대가가 없기 때문에 증여나 사용대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상행위가 되겠죠. 무상행위. 무상행위. 이것도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잠깐 설명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출현과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을 때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는데 무상행위에 있어서는 출현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어요.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무상행위에 있어서 즉 증여나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증여나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면서 동시에 또 뭐예요? 무상행위가 되는 거죠. 무상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면서 유상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상행위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행위냐? 또 편무계약은 무상행위고 무상행위는 편무계약이냐? 이게 다 서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치하지는 않고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요 세 가지는 일치합니다. 요 세 가지.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쌍무이면서 유상이고, 요 두 가지는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이면서 편무니까 이건 일치하지만요.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냐. 그래서 일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쌍무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유상행위예요. 유상계약이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쌍무계약은 다 100% 유상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다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상계약이지만은 편무계약도 있습니다. 편무계약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편무계약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가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했던 현상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요.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듭니다.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다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고 유상계약 중에는 이렇게 편무계약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현상광고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 경찰청에서 A라는 사람 잡아오면은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해했어요. 이해했다라고 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광고는 을이라는 사람이 A를 잡아와야 된다는 거죠. 잡아와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잡아오면 어떻습니까?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현상광고라는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누구만 의무를 부담합니까? 이제 돈 줄 사람, 갑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갑만 을에게 1,000만 원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을은 뭐 행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잡아와야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잡아왔으니까 이제는 갑만 의무를 부담하죠. 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상광고는요, 요물계약이면서 어떻게 되냐? 갑만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편무계약이 돼요. 광고를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편무계약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것은 공짜로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을이 잡아오는데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대가로서 지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현상관계는 유상계약이 되는 거예요. 대가로서 지급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광고는 어떤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요물계약이면서 또 동시에 편무계약이에요. 이건 편무계약입니다. 현상광고. 여기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아닙니다. 편무계약이지만 또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 요런 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요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혹시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러면은 틀린 말이 됩니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것이요, 니은 보시면 매매교환임대차가 이제 유상계약이 되는 거고, 자, 유상계약, 무상계약을 나누는 실익은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담보 책임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익이 있게 되는데요, 그 실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 보시면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거고, 방금 설명했죠. 증여나 사용대차, 이런 것들은 무상계약이다. 또 무이자 소비대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자를 받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계약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여기서는 이제 계약의 그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자, 그러면요.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인 이제 계약의 성립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